중국 대사관은 서울시청에서 소공로 방면을 봤을 때 저 명동 안쪽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대사관 가까이 가야 중국색이 나는데 원래는 이 시청 바로 건너편에 1열부터 중국인 가게들이 꽉 들어차 있었대요. 그런데 70년대 초에 일어난 어떤 일을 계기로 정말 한순간에 그 가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화교들이 절대 이 땅을 안 판다고 버텼는데 정부가 화교 빌딩 큰 걸로 하나 지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고 화교들은 그걸 믿고 바로 옆에 명동으로 임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건물은 착공되지 않고 시간만 흘렀고 지쳐가던 화교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 부호가 높은 가격을 물렀고 그래서 화교들은 땅을 넘겼다는 겁니다. 물론 새 땅 주인은 우리가 아는 화약회사 한국화약, 한화였고요. 이 모든 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 짜인 각본이 있었을까요? 이젠 관계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어디에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후세 사람들은 정황만을 토대로 각자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차이나타운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울시청 건너편을 걸어보려 합니다. 먼저 중국인들이 애초에 어떻게 이쪽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차이나타운의 시작을 이 황구단터에서 얘기해보고요. 동남아 가면 화교들이 경제를 장악했는데 한국의 화교는 이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또 중화권 사람들 중에는 한국 정부가 화교 탄압 정책을 해서 한국의 화교 세력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도 얘기해보고 유서 깊은 중화요리집에서 밥도 먹으면서 차이나타운 증발건의 디테일들 역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타임라인은 이렇고요. 이런 책들 써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오랜만에 같이 걸어보시죠. 이거는 황구단 정문이고요. 이게 황구단 정문이면 안으로 들어가면 황구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쪽에 보이는 지붕은 황궁우라고 하는 거고요. 황구단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저렇게 호텔이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황구단 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청 앞 차이나타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의 사실상의 교두보 역할, 선봉대 역할을 한 남별궁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터에는 원래 세종대왕의 둘째 누나가 살던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작은 공주댁, 소공주댁이라고 불렸고 그게 지금까지 소공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집이 컸었나 봐요. 200년 정도 지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조선이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명나라가 들어오죠. 명나라 군대가 나중에 서울에 왔을 때 명나라 장수가 또 이 자리를 써요. 그때부터 여기는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접견하는 남별궁이 됐대요. 남별궁은 예전 사진만 봐도 딱 크게 보일 정도로 규모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300년 후에 중국과 일본은 또 우리 땅에서 싸우죠.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물러갔지만 1894년에 청일전쟁에선 일본이 이겨서 이번엔 청나라가 방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별궁이 쓸데가 없어져서 고종이 이제 우리 독립했다. 우리 인조 할아버지가 예전에 청나라 황제 앞에서 9번 머리를 땅에 찍고 그랬는데 이제 청나라 대독립했다 하면서 독립문도 세우고요. 원래 이전에는 중국 황제만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하늘에 제사 지내겠다. 이제 중계자 빼고 하늘과 직통하겠다 하면서 황구단을 짓고 거기에서 황제 위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곧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게 되고 일본은 황구단 허물고 거기 호텔을 짓고요. 광복 후에 그 호텔 자리에 다시 호텔을 짓고 해서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로 이어지고요. 옛날 사진 보면 저 문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 이쪽으로도 갈 수 있네요. 좀 그런 게 요 바로 뒤에 보면 다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황구단은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려 해도 딱히 신나게 말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 땅에서 중국이랑 일본이랑 전쟁하는 얘기에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뭐가 파괴되고 소실되고 그런 얘기라서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상 보고 한글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쪽에 오면 지나가다가 이쪽 보고 저거 뭐냐고 물어보면 아휴 뭐 그런 게 있어. 저기 적혀 있으니까 읽어봐.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을지로 3가, 을지로 입구 이런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을지로래요. 을지로는 원래 동서로 길게 뻗은 길인데 시작 부분은 이렇게 하키채처럼 꺾여 있었네요. 그렇네요. 여기가 을지로가 맞아요. 을지로 6. 여기서부터 오른쪽이 을지로고 여기서부터 왼쪽은 명동 쪽으로 예전에 차이나타운이 있었던 쪽으로 향하는 소공로라고 해요. 저 코너가 오늘 얘기에서 몇 번 등장하니까요. 저 코너를 기억해 두시고요. 을지로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당시엔 이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의 침공을 막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서 화교들의 길을 누르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딴 길을 어딘가에 만든다면 딱 여기가 적절했을 것 같네요. 스타벅스에서 일하게 되면 교육받는 데래요.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려면 여기 와서 교육받는다고 해요. 이렇게 기와가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같이 신세계 계열사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거는 한국은행 건물. 지금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지은 한국은행 본관.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데입니다. 조폐공사에서 돈을 인쇄하면 그걸 여기 한국은행에서 받아서 보관한대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에 공급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들이 돈을 써서 지폐가 낡게 되면 그게 한국은행으로 회수돼서 폐기된다고 해요. 즉 여기는 일종의 돈의 중앙물류센터. 우리 몸에 비유하면 돈이 도는 거를 혈액으로 본다면 여기가 심장 같은 곳이래요. 자연히 엄청난 양의 현금이 항상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고요. 건너편에는 신세계백화점이랑 또 이쪽에는 서울중앙우체국이 있고요. 차이나타운 가까이 오니까 저렇게 한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천장도 낮고 이렇게 노란 페인트로, 살구색 페인트로 칠을 해놔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 만나면 무섭겠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 대사관이 다가오니까 중국 음식점들이 보이는데요. 원래 저는 저 개화를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황광해 선생님, 제가 이분 책을 통해서 배운 게 많은데 그 황광해 선생님의 책에도 여기가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김석동 선생님의 책에도 역시 이 개화가 소개돼 있어요. 근데 토요일이 휴무라고 해서 다른 데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중국 대사관이 보이네요. 위안스카이가 있었다는 곳, 조선 사람들이 원세계 대인 진영 앞 원대인 진전이라고 부르면서 대낮에도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짤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성인이 되고 나니 이해간다는 역사적 사건, 이모군란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대우가 안 좋아서 난을 일으켰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1년 넘게 월급 밀렸다가 6개월치만 주는데 그것도 절반은 웹하드 쿠폰 같은 걸로 줌. 게다가 옆부대는 비품 보급도 잘 나와 봉급도 많이 줌. 이건 못 참지. 그렇게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구식군인들이 일본의 후원을 받는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항의하면서 조선왕조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중전 민씨는 궁녀로 변장하고 동대문을 빠져나가 충주로 갔고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결국 청나라 군대가 와서 난이 진압되고 청나라가 생색낼 차례라서 조선과 약조를 하는데 제1조가 청의 상무위원과 조선의 왕이 동등한 위치다. 그리고 2조가 결국 여기 중국인들이 폭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조선인이 중국에서 죄를 지으면 중국법으로 처벌, 중국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도 중국법으로 처벌한다는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때 중국 대신이 아까 봤던 남별궁으로 먼저 왔다가 이내 여기에 터를 잡았대요. 청나라 사람이면 이 땅의 법에 저촉받지 않으니 사실상 무법지대여서 토지를 취득하기도 쉬웠겠죠. 이 동네는 청나라 상인만 약 300호에 인구는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를 지키는 청병들의 횡포가 심해서 조선 사람들은 낮에도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대요. 조선을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이 자리에 있던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평가됐을 정도로 위세를 부렸지만 또 그 위세를 얻고 청나라 상인들은 삼국 국민의 지위를 만끽했지만 좋았던 시절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882년이 이모군란인데 12년 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에 이기면서 그때부터 청나라 상인들은 일본인에게도 조선인에게도 핍박받는 존재가 됩니다. 특히 후에 중일전쟁까지 일어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인들은 더 길을 펴지 못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 2층에 있는 일품향이라고 하는 역시 오래된 중국집을 가볼 건데요. 그리고 이 건물은 사단법인 한성화교협회, 이 건물에 대해서도 밥 먹고 나와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기 오려고 했던 이유가 물론 구글 리뷰의 평이 좋기도 한데 제가 혼자 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벽 보고 먹는 데서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게 넓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앉게 됐습니다. 메뉴 고를 때
유니짜장이 가장 유명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유니짜장을 시켰습니다. 5,000원짜리 메뉴판 보면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정착 역사가 동남아 화교와 한국 화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 온갖 알짜 사업들은 다 중국계가 차지하고 있고 불을 독식하고 있는 걸 보며 아니 얘들은 왜 이러게 놔둬?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그걸 들여다볼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과자 같은 종목에서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 화교 기업이 잘하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의 허가로 독점권이 주어지는 사업들, 카지노나 통신사업 같은 알짜 사업을 화교가 독식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 풍경입니다. 거기에 대해 깊게 분석한 책이 아시아의 대부들이라는 책인데 동남아의 화교는 이미 명나라 시절부터 정화의 원정 때부터 동남아의 주요 거점에 자리 잡아서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훗날 유럽 식민지가 됐을 때 유럽인들과 현지인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독립이 되었을 땐 이미 그들의 상업 네트워크가 탄탄했고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하던 충성을 새로운 로컬 정치 권력에게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권력 입장에서도 이들은 위협적인 정치 라이벌이 될 수 없는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둘은 금방 정치 자금과 알짜 사업을 거래해야 하는 공생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짜장면 맛을 평가할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맛있는데요. 반면에 한국 화교의 역사는 동남아에 비하면 일천합니다. 1400년대 명나라 때부터 동남아의 화교가 자리 잡은 것에 비해 물론 한둘씩 넘어와서 한국에 동화되어 사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집단으로 살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건 고작 1882년부터였고 그것도 12년 만에 위축됩니다. 한반도가 통일신라 이후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됐고 국경선 역시 수백 년 고정됐던 반면에 동남아 국가들은 식민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도 국경이 정확히 그어진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 세력이 뻗쳤다, 세력을 떨쳤다 이런 세력권의 느낌인 곳이 많았대요.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신일용 선생님의 유익한 만화책 누군가 동남아 여행 가서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4권 다 좋지만 일단 비행기에서 1, 2권만 읽어도 완전 달리 보일 거라고 말할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동남아엔 당시 국경이라는 개념보다 만달라 문양처럼 여러 개의 세력권들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교들이 정착하는 과정도 한반도와는 달랐겠죠. 즉 한국에서 화교가 길을 못 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정부 역시 화교를 견제하는 정책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애초에 역사가 짧았다. 실제로 62년의 화폐개혁 역시 화교들의 장롱 속 현찰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다는 설이 있는데 정작 드러난 중국인들의 경제력은 별로 대단치 않았다고 합니다. 즉 한국 화교는 애초에 역사가 짧고 큰 세력이 아니었다. 잘하고 있는데 한국이 탄압해서 뺏은 게 아니다. 부를 강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왼쪽이 중국 대사관이고 오른쪽에는 한국 화성 화교 소학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가 화교 초등학교죠. 한국에서 중국이라고 하면 자유중국, 대만을 말하는 거였고 대륙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사실 한국과 대만은 공산 세력과 내전을 치른 것부터 이산가족이 생긴 것, 현재도 분단 상태인 것까지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영문으로 한국은 ROK고 대만은 ROC고요. 한자로도 대한민국, 중화민국 비슷합니다. 하지만 92년 대한민국은 중국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합니다. 그래서 새중국이 옛중국이 쓰던 이 대사관터를 접수했는데 그때 이 초등학교는 접수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둘은 담하나를 사이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고 이 건물 말고도 아까 밥 먹었던 한성화교협회 건물과 대사관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여전히 대만 정부 소유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청천백일기가 붙어 있네요. 제가 나무위키에서 본 건데 가수 주현미 씨가 이 학교를 졸업하셨대요. 주현미 씨는 이미 1989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셨어요. 많은 한국인보다 더 오래 한국인이셨습니다. 현지 국적을 취득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화교가 아니라 화인이라고 한대요. 화교는 대만이나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거를 늘 미츠비시 백화점이었다고 하는데 미츠코시 백화점이었던 신세계 백화점 앞에 있고 또 요것도 제일은행 본점이었는데 이 건물은 1935년 준공된 조선저축은행 건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라고 합니다. 한국 최초로 철골, 철근 구조를 도입한 네오 바로크 양식 건축물로
한국전쟁 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준공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대요. 신세계는 2015년 건물을 매입해서 10년간의 보존과 복원을 거쳐서 작년에 개관했고요. 화교들의 이 동네에서의 흥망성쇠를 살펴봤고요. 60년대 후반에 정부는 시청 앞에 높은 건물을 짓기를 원했대요. 제가 예전에 이 호텔이 시청 앞을 딱 가로막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얘기한 건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하면 시청 앞 이 건물이 남산을 가리게 된 이유는 가리려고 지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이 꼭 병풍처럼 시청의 시야를 막는 이유는 시청이 병풍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큰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땅 주인들이 동의해서 재건축지구 안에 몇 개의 소구를 만들어서 건물을 올려야 됐겠죠. 그때 화교들이 정부에 협조하는 조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화교들의 필지를 가장 좋은, 화교들이 가장 많았던 시청 앞에 있는 도로, 그 도로에 면한 소구에 모아서 거기에 화교회관이라는 화교 전용 건물을 짓는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시가 오케이, 거기를 화교 소구로 설정하고 화교 땅을 다 몰아넣었대요. 그 소구 바깥의 땅을 가진 화교는 그 소구 안에 한국인 땅 주인이랑 땅을 맞바꾸는 식으로 이쪽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봤던 코너 땅이에요. 그리고 정부와 협정문이 체결되는데 정부가 약속한 게 18층짜리 화교회관이었대요. 그때가 71년 여름이었는데 내년 10월까지, 72년 10월까지 5층짜리 건물이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에 화교들의 돈으로 18층까지 이어서 올리는 걸로 합의했대요. 서울시는 특색 있는 차이나타운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느냐? 공사비가 1억 7천만 원 드는데 1억을 서울시가 무이자 융자를 해준다고 했대요. 그때 당시에 금리를 생각하면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대만 정부가 여기에 감동해서 서울시가 1억 보조한다고? 그럼 우린 2억 보조할게. 이렇게 나왔대요. 또 공사기간 동안에 이들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시는 명동의 나라 땅에 가건물을 지어주고 그쪽에서 임시로 영업할 수 있게 했대요. 도장 찍자마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서 2달도 안 돼서 철거랑 이주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뜻밖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 화교 건물이 잘 보면 정확히 그 소구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비소구를 조금 밟고 넘어가게 돼 있었대요. 근데 B쪽에 한국인 지주들이 재건축에 동의를 안 했대요. 그리고 B쪽 소구의 일부는 보안사령부의 위장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보안사령부는 나중에 기무사 되는 데죠. 즉 B쪽의 한국인 지주들이 일종의 알박기한 상태가 돼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은 중국인만 설득시키면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한국인은 순순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소리.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2년 10월 완공 목표였는데 그해 여름까지도 삽도 못 드는 상태였다고 해요. 화교들은 임시 건물에서 장사도 잘 안 됐고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상태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 옆소구에 있던 화약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죠. 너희들 땅 안에서 제일 비싼 데가 그 길가 땅, 거기 평당 107만 원이더라. 안쪽에 싼 거는 32만 원짜리도 있고 그거 다 일괄적으로 107만 원 쳐줄게. 계약금 중도금 없이 전액 현금, 콜. 그리고 그 무렵 화교 회관은 결국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화교들은 그랬던 거죠. 콜. 그리고 땅을 넘기고 대만, 미국, 캐나다 등지의 타지로 뿔뿔이 흩어지셨대요.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이었을까요? 참고로 당시 보안사령관은 김재규 중장이었고 박 대통령의 신복 중 신복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대요. 실제로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서울시장이 타이베이에 일종의 사죄 사절로 갔대요. 그리고 대만 정부는 그 사죄를 관대하게 받아들였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 대만과 당교하는 게 그 사죄 여행 일주일 후인 72년 9월이거든요. 즉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거의 마지막 수교국인 상황이라서 대만 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과로운 서울시장에게 최고급 수교 훈장까지 줬대요. 돌이켜 생각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거죠. 물론 우연이었지만 물론 한국은 그때부터 20년을 더 수교 상태를 유지했고요. 당시 수행원들이 머물던 호텔방에 소공동 화교들이 와 있었는데 너가 와서 참는다. 우릴 끈질기게 설득했던 누구누구가 왔으면 멀쩡한 사지로 못 돌아갔을 거다.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때 수석 수행원으로 갔던 손정목 선생님께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오늘 끝으로는 북창동 저 안쪽에 어딘가 있는 화교 제과점을 가보려고 해요.
서울시 미래유산 가게라고 하고요. 뭔가 북창동 뒷골목에서 보물찾기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다음 골목인가? 이 리뷰를 보다 보니까 이 블로그에 의하면 그 중국 특유의 맛은 쏙 뺀 진짜 맛있는 월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월병이 중국 건데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 한국 특유의 향은 쏙 뺀 진짜 맛있는 김치라는 거잖아요. 여기 같아요. 건너편에서 보면 야, 이건 정말 딱 요것만 보면 무슨 대만 뒷골목 같아요. 이렇게 하나 사봤고요. 보니까 기름이 새는 것 같네. 한번 열어봐야지. 이런 느낌? 뭐지? 중국 특유의 향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오늘 걷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